정치구구단 순서입니다. 정치구구단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앞으로 정치권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두 분 나와 계시죠? 박창환 정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에게 먼저 여쭐 것은 조금 전에 나왔던 말이죠. 국회의원들 피감기관 예산 지원받아서 38명이 해외 출장 다녀왔다. 그런데 그 명단은 공개할 수 없고 피감기관에 조사를 맡기고 피감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윤리에 회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국회 측의 어제 입장 표명, 이거부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태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니는 게 문제가 됐었죠. 당시 청와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국회의원들 평균의 도덕성 수준에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따져보고 난 뒤에 결정할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목소리를 국민께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현재 20대 국회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어떻게 해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현재를 인식해야지 앞으로의 상황들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것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갔다 왔는지에 대한 명단 공개는 기본이고 그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에 나가서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라 해서 영원히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진적으로 이 얘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박창환 교수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말이죠. 방금 들어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에서 조금 전인 오후 2시 34분에 기자들이 있는 사무실에 특검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고요. 브리핑이 시작이 되면은 구체적인 브리핑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도 실시간으로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민 교수가 말씀하셨던 이 국회에 피감기관 예산 지원 해외 출장 38명, 국회는 명단 공개할 수 없고 피감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 국회 입장 표명에 대한 박창환 교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를 갖다가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국회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입장인데 그런 행정부나 피감기관, 그러니까 관리, 감독해야 될 기관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뇌물을 받은 거예요. 외국 나가는데 그 돈 가지고 외국 출장 가져오는 대신에 그 기관 봐준 거 아닙니까? 봐주지 않더라도 김영란법에 의하면 못 받게 되게끔, 못 가게끔 돼 있는 걸 갖다가 갔다 왔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은커녕 명단도 공개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국민의 대표가 맞냐? 만약에 국회의원 소환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다 소환해야 될 대상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 그런 관행, 그것이 구태잖아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겠다라고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이제까지 얘기한 게 도대체 몇 번인지. 그럼 본인들이 불과 1, 2년 전에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했던 사람들이 그 특권, 과거의 특권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걸 감추고 넘어간다고 감출 수 있을까요? 저는 국회의 특활비,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갈 때 또 거기다가 의장은 또 봉투까지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정말 이러면은 누가 국회를 갖다가 신뢰하겠느냐. 이건 국회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국회가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체제의 국회, 국민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개혁하는 국회를 보고 싶어 하는데 문희상 국회의장 체제의 국회에도 이 첫걸음을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피감기관의 예산 지원을 받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38명에 대한 조치 어떻게 했는지 국민에게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보의 브리핑 내용이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점심 식사 마치고 오후 1시 20분부터 영상시설이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재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질 조사는 하겠다. 그런데 드루킹의 변호사가 아직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 변호사가 도착을 하면 대질 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동의한다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대질 조사하겠다. 물론 양측의 변호사들이 모두 입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질 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서로 틀린 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허위범 특검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피감기관의 예산 지원받고 해외 출장 다녀온 38명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는 피감기관 조치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또 하나 현재 국회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린 문제가 하나 있죠. 과연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거대 정당인 제1당과 제2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를 없애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증 내지는 증빙 서류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그 개선 방안의 원칙이 우선 영수증 첨부가 영수증 증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그 국회 운영의 제도 개선 소위에서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랄지 매뉴얼을 더 구체화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한다고 한다면 영수증 처리한다는 것은 업무 추진비 비슷하게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미 국회에는 또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항목도 있다고 합니다. 이 거대 정당들의 이런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활비 즉각 폐지를 위해서 국회 보이콧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어제 여야 논의된 내용을 보니까 제정신 가진 정당 바른미래당밖에 없습니다. 특활비는 투명화가 아니라 폐지가 돼야 됩니다.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 추진비, 일반 수용비, 특수목적 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입니다. 국민들은 쌈짓돈 그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은 투명하지 않은 특활비는 폐지돼야 한다. 본래 목적에 맞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기를 바란다.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폐지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걸까요? 협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대 1당, 2당이 협치하라고 그랬더니 이건 야합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참 사실 지금 전기세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이 어마어마한 전기세에 대해서 협치, 민생 문제에 대한 협치는 하지 않고 이런 특활비에 대해서 양성화로 그러니까 영수증 첨부를 하는 걸로 해서 협치를 했다? 저는 정말 제정신인지 정말 묻고 싶어요. 양성화는요, 투명화는 불가피한 행정부에서 투명화를 하는 겁니다. 입법부는 투명화가 할 필요가 없어요. 국회,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서 국회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거기에 무슨 비밀 특수활비가 필요합니까? 행정부에서는 일부 특수활동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국정원의 아주 일부 예산, 아주 정말 극비리해야 될 예산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심지어 국정원조차도 그게 대통령의 혹시 옷값으로 나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최대한 투명할 건 투명하게끔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행정부가 해야 될 양성화, 소위 영수증 붙이는 걸 갖다가 이 특권을 갖다가 이제까지 1년에 60억씩 써온 국회가 그거를 갖다가 활동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붙여서 또 쓰겠다? 이게 정말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과연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제 그렇게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야당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할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하반기 국회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이다. 그러면 말이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 뭐 거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조금 작은 규모의 정당들은 폐지라고 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리고 거대 정당들이 결정하면은 비판은 그 두 정당이 받으면 된다. 또 이런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지 않나. 물론
거대 정당들이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특활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겠다는 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물론 남아있고 말이죠. 실질적인 사용이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초재선 의원들이나 그리고 소수정당으로서 몫을 할당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하는 정책 배경이 있다는 건 좀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이 운명을 달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 법안, 주장했던 게 바로 국회 특활비 폐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국회의원 10명의 찬성을 받아야 법안이 발의되지만 정의당 의원 6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활비 폐지에 관한 국회 공론화 과정 거치지 못했고요.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입니다만은 이 국회에서의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에서 소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영수증 첨부를 하는 순간 특수활동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수활동비 아니죠. 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건 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하기 어려운 정도의 극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이지 영수증을 처리할 것이면 특수활동비가 아닌 다른 몫의 예산을 다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회는 매년 이 집행부가 썼던 그 예산에 대해서 결산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결산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의 목적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 부분을 국회는 어떻게 질타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건 20대 국회에서도 이 특활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1심에서 공개하라고 놨지만 국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특활비 소송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돈만 2천만 원의 국민 세금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국민들이 내고 있는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 국회가 과연 정말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관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국회의 특수활동비, 국회의원들은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국민들은 국회가 특수활동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허익범 특검팀의 브리핑 내용 여러분께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에서는 김경수 지사는 대질조사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드루킹 변호인들을 통해서 대질조사에 동의하는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특검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수사기간 연장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일단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기자들에게 시사를 했습니다.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조사는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또 일부는 끝났죠. 정당들의 전당대회, 새로운 대표를 뽑는 경선 관련 소식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바른미래당 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의원이 이미 새로운 대표로 선출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달 25일에 새로운 대표를 뽑게 됩니다. 여기에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했죠. 7선 현역 최다선 의원입니다. 이 세 사람 지금 현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과거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해찬, 정동영, 손학규 이 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당정청을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서 이 일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표만 주십시오. 딱 한 표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정동영에게 10년 만에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다시 못 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에는 민주평화당을 살리고 그리고 힘없고 돈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약자편에서는 정치를 하라고 정동영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지율이 있는 존재감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무슨 욕심이냐, 이런 만류와 비아냥과 비난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온갖 수모와 치욕을 각오하고 제가 감히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저를 바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우리 모두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세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박찬원 교수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참 고령화 시대에 맞게 정치인들도 고령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고령화 시대니까 당연히 정치인들 나이 먹는 건 당연한 거 보이는데 문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이후에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과거 10년 전에 한 당에서 대선 후보로 같이 나오셨을 때 여분들이 정치할 때는 호황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제 불황의 시대고요. 그리고 촛불 이후에 미투운동, 또 특활비, 난민, 또 무역전쟁, 뭐 정말 이슈가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는데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 사회가 그때 그 사람들 여전히 또 보고 있고 10년 전, 20년 전 인물들을 그대로 보고 있으니 과연 이 새롭게 변화하는 이 다양한 이슈들에 우리 정치권이 그 이슈들을 다 포괄해서 다루어갈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이 젊은 평론가로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박 교수님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병민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분은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도 있고요. 집권 여당으로서 충분하게 많은 경쟁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배 주자들 그리고 젊은 피로의 새로운 수혈 그리고 당이 변화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수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 왜 꼭 이해찬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만 민주평화당 당대표로 출마했던 것이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를 했지만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등으로 낙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2007년도의 패배 이후로 늘 정치 재개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욕심이 민주평화당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미지수라고 봅니다. 하지만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는 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 이후로 바른미래당이 출범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완전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떠나게 된 그 공간 속에서 이 두 이질적인 집단들을 같이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누군가 나설 사람이 없는 공간 속에서 손학규 고문이 떠밀리듯이 출마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는 과연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어떤 정치 행보를 보여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해찬 의원은 제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제 와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아냥까지 들으면서도 출마를 결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만으로 올해 65살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71살, 이해찬 의원은 66살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세 사람의 출사표 또 당대표 선출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장면이 2007년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당시 여권은 분할을 거듭했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했었습니다. 이때 유력한 후보 세 사람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이었습니다. 11년 전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진보 좌파화를 하는 이명박 후보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 다시 50년대, 60년대 냉전체제, 분단체제로 이 나라를 돌려갈 수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야 승리하지 이에다가 손정유 이가 붙여갖고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찬 총리께서 이명박 후보에 맞설 사람은 이에는 이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의 정을 박으면 이가 뽑힙니다. 전남 광주 경선은 승리의 첨화식이 될 것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연달아 승리함으로써 부산 경남까지 내친김에 다 1등하겠습니다. 민심을 얻지 못한 참여정부 황태자도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도 대선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통합의 정부를 만들어서 평화로운 이런 체제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자식들은 돈이 많아서 기어입학을 했습니다. 이해찬의 자식은 돈이 없어서 시험을 보고 대학에 갔습니다. 어느 것이 없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칙하는 후보들, 반칙을 잘하는 반칙왕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호 비방을 일체 중단하고 이명박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협력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시다. 경제로 이명박을 이겨야 합니다. 이명박 후보가 청계천을 만들고 있을 때 저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업을 끌어들였습니다. 예, 11년 전 영상을 보니까 지금보다는 상당히 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정동영 의원은 저 당시 50대 중반이고요. 손학규 전 대표는 저 당시에 만 60, 지금보다는 상당히 젊은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2007년 대통합 민주신당이 지금 정치권 주요 정당의 대표나 대표 후보를 만들어냈다. 어떤 인재 보고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해 보건데 그 당시에 대통합 민주신당이 정권을 다시 한번 재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국민들 많지 않았을 겁니다. 선거에 말 그대로 엄청난 참패를 기록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한 잃어버린 10년을 가져왔다고 할 정도의 정치적 실패를 기록했던 인물들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로 집권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저 세 분의 역할들이 어땠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글쎄요. 지금이 아마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마지막 기회 속에서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좀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가 당대표가 돼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표 민주통합당의 민주평화당의 당대표실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신들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있는 정치 역정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게인 2007년이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올 법한 상황이죠? 네, 저 당시가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요. 2007년 8월에 이미 메이저리그는 끝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당시 두 후보의 경선. 예선이 본선이다라고 하고 불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이미 8월 말에 끝났고 마이너리그가 10월 달에 열렸어요. 저 세 분 외에도 이제 몇 분 더 나왔지만 당시에 마이너리그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거기서 1등 하신 분 43%인가로 정동영 후보가 1등을 했고 압도적으로 이겼죠? 네, 30%대로 2등이 손학규 당시 고문이었고 그다음에 3등이 22%로 이해찬 당시 전 총리였는데 여기서 마이너리그에서 1등한 사람도 당시에 최대 표차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1년 전에 국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했거든요. 즉 새로운 리더십으로 선택받지 못했는데 그럼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저 세 분은 뭘 했느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정말로 국정농단으로 몰락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정치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들을 이끌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끝낸 건 국민이었거든요. 오히려 리더십을 보여주기보다는 국민들 뒤쫓아다니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제가 저 세 분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11년 전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 선택받지 못한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또 새로운 미래를 갖다가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 근데 저분들 말고 새로운 인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각 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국민들은 깝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왜 이해찬 후보만 자꾸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내보내느냐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후보에 대해서도 적절한 계기가 있다고 한다면 뭐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만 짧게 여러분께 좀 여쭤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오늘 리얼미터가 중간중간 그때그때 매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오늘 아마 일부 신문들은 또 크게 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초로 6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58%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전주보다는 5.2%포인트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평가는
또 당연히 그만큼 더 올라갔겠죠. 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을까요? 정의당의 지지율, 한국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은산부일에 대한 발언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 이후로 삼성과의 협력 관계 등으로 인해서 사실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불만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겠다 싶고, 최저임금 등의 문제, 경제 문제에서는 보수층의 불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양측면에서의 불만들이 누적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권 2년차 지지도로는 58%도 여전히 높은 건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말이죠, 60%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지노선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을까. 그동안 워낙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뭐 글쎄요.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작 청와대 안에서는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다 밀어줬고요. 이제는 냉정하게 전기료 인하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거 잘 해결해 줘라. 그러는데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위에 전기세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2만 원 깎아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차갑게 기대했던 것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전기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 문제, 민생 문제가 여기에 얽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정치는 뜨겁게, 경제는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겠죠. 청와대도 그런 면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은 할 텐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조금은 유보적인 자세로 좀 돌아서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다시 소환했고, 드루킹도 소환했고, 이제 과연 대질조사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박상용 특검보의 오후 2시 35분쯤에 시작된 브리핑 내용 핵심만 추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지사는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1시 20분부터 변호인 참여하에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드루킹도 구치소에서 조사실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대질 조사를 위해서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오는 대로 대질 조사의 취지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수사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대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